최상선님은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습니다. 최봉길님은 아니 총수가 없어서 경영이 안 된다고요. 이건 뭐 지나가던 속아웃을 일입니다. 임원들의 판단력 이재용 부회장 정도는 다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의견들 여러분 이재용 부회장의 오늘 아침 구속 속보 들으시고 여러분의 의견 입장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우리는 이분 먼저 만나겠습니다. 바로 김경진 의원입니다. 검찰 출신이고요. 국회 탄핵소추 위원이기도 하지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걸 일단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고 특검 수사에 남은 쟁점들은 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속 예상하셨습니까? 예, 예상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예상하셨는데 안 됐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구속이 발부될 걸로 봤죠. 예. 그랬는데 그때는 법원이 예상을 깼고요. 이번에는 예상대로 됐는데 다만 이번에도 이 삼성의 로비력이 막강하다. 그리고 법원이 이번에도 삼성 앞에서 절반의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을 확연히 느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79년 창업 이래 첫 총수의 구속인데 법원이 절반의 무릎을 꿇었다니요? 그러니까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부문 사장을 불구속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상진은 불구속, 이재용은 예. 구속 이렇게 됐죠. 반반 됐죠. 예, 근데 박상진 불구속 사유가 예. 그 내부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위치라든지 결국은 이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이재용 부회장이 다 했고 박상진은 그 밑에 부하기 때문에 불구속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읽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보면 김기춘, 조윤선 또 청와대 비서관들 또 문체부 장관, 차관 줄줄이 다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삼성전자 국민연금과 관련 국민연금 의사결정과 관련한 뇌물 제공 이 사건 예. 결국은 간신히 이재용 부회장 한 명만 구속을 했고 그 배후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도와주고 증거인멸을 하고 예. 실질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던 이런 협력을 했던 사장단들 예. 미래전략실의 간부들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알아서 영장을 청구를 하지 않든지 또는 청구된 영장에 대해서라도 법원이 기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삼성의 힘은 막강하다. 블랙리스트 수사, 블랙리스트의 경우와 비추어 봤을 때 똑같이 적용시킨다면 지금 박상진 사장도 구속이 됐어야 마땅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검찰이나 특검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조사를 받고 나가자마자 가는 것이 지금 미래전략실로 가서 이게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었어요. 예, 소집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신들은 정당하고 떳떳하다라고 변명의 일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안에서 나눴던 얘기들이 뭐겠습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특검에서 조사받은 내용 분석해보고 이 정도 증거는 이렇게 숨기고 인멸을 하고 이러면 법정에서 무죄 판결로 가는 어떤 대응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그 장충기 또 박상진, 최지성 이런 분들이 이재용 부회장을 도와서 전체적으로 증거인멸을 하는 주범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반 정도는 무릎 꿇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재용 총수,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했습니다. 지난번에 못했던 거 이번에 했습니다. 이번엔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핵심 이유 뭐라고 보세요? 결국은 국민들의 뜨거운 마음이죠. 국민이요? 예. 국민 여론? 그러니까 여론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여론이면 이게 이제 올바른 여론이냐 아니면 잘못된 여론이냐 뭐 이런 가치 평가의 문제가 이제 또 별도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 재벌들에 대해서 똑같은 어떤 형평성 있는 사법적인 어떤 판단을 구하는 국민의 뜨거운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켜라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형평성에 맞게 공평하게 재판해 주십시오. 판단해 주십시오. 한정석 판사님 이 바람이 있었거든요. 이게 적용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삼성 앞에서는 계속해서 모든 형사사건에서 무기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만 해도 십몇 년을 끌어서 공소시효 만료되는 날 간신히 검찰이 공소제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건희 회장 재판 받고 이게 집행유예 받자마자 보름 만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런 모든 과정이 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얼마만큼 이 재벌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는 삼성에 대해서 대통령 권력, 사법 권력, 검찰 권력
모든 권력들이 얼마만큼 무기력했지 않습니까? 그 트라우마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 조희연 부장판사 영장 기각하고 나서 그날 아침에 저는 국민들 출근하는 국민들의 어깨를 봤는데 어깨 쪽지가 쭉 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인터넷 댓글 아침에 한 6시쯤부터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굉장히 이게 기쁘다, 당연하다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모진 국민들이 아니거든요. 누가 구속돼서 기뻐하는 이런 심정을 가진 국민들이 아닙니다. 지금 청취자 2458님도 이 이야기가 삼성 망해라라든지 삼성 잘못되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다. 오히려 더 잘 되라. 공평하게 이제 정경유착 고리 끊고 잘 되라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것이다. 이런 문자 들어오네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가 안 되면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이런 심성을 가진 게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그렇죠. 유독 삼성이 이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또 어떤 사법 권력을 왜곡시켜 왔던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국민들이 이번만은 제대로 된 어떤 이 사법 권력 집행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 염원이 지난번에 영장 기각된 이후에 법원에 아주 강렬하게 전달이 됐고 결국은 법원도 그 국민들의 마음을 읽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세요. 물론 재판 내용도 이번에 영장 발부된 것이 이런저런 어떤 증거관계라든지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보면 당연히 타당한 것이고요. 법리적으로도 많이 보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 대면 조사는 결정적으로 못했거든요. 그거 상관없었습니까? 그게 이제 실제 그 대통령과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고 또 최순실 씨라든지 정유라 씨 또 그 사이에 중간에 이제 박상진 씨라든지 장충기 삼성그룹과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이게 대통령과 직접 이루어진 부분은 조사를 못했다고 하지만 실은 안종범 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행을 한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첩도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수첩 39건이 추가로 새로 나왔고.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하면 대통령 조사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 증거관계는 충분히 보강이 됐다. 그래서 영장을 발부할 만한 사유가 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경제계 안팎에선 이런 얘기도 나와요. 구속해서는 안 된다. 특검이 억지 죄명만 추가했다. 특히 뇌물 공여죄 성립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추가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간금융지주회사제 도입시키기 위해서 삼성이 금융위에다 로비했다. 이거는 굉장히 현실성 떨어지는 주장인데 억지로 끼워 맞췄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 지금까지 재벌들이 사법 절차에서 이런저런 많은 특혜를 받아왔다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고요. 특히 이번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관련해가지고도 최초에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은 1,000만 주를 처벌하라고 삼성에 권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부위원장이 안종범 씨 쪽에 전화나 얘기를 받고 청와대 쪽에 전화를 받고 그게 500만 주로 급격히 줄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이 자기가 봐도 이거는 위원장이 이렇게 있는데 부위원장이 갑자기 청와대 전화 왔다고 500만 주를 줄여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나중에 봐도 큰일이 나겠다 싶어가지고 수첩에 그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저런 어떤 수사의 소소한 맥락 아주 뭔가 변론을 할 수 있는 소소한 맥락을 문제 삼아서 이게 불구속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이게 지나치게 그냥 한쪽에 주장을 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검이 영장을 청구할 만하니까 했고 또 법원이 발부할 만하니까 발부를 한 것이고 이 발부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유능한 전직 검사장 출신 또 전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이 붙었습니까? 그 사람들 논리로도 방어를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경진 의원님. 이제 구속은 됐어요. 그리고 2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거죠. 구속해놓은 채로. 네, 그렇습니다. 근데 특검은 2월 28일이면 문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행이 연장을 해주면. 연장 안 시켜주면 문 닫아야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2월 27일까지 기소를 해야죠. 일단. 목표는 일단 27일로. 황 총리를 그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질문 드리고 싶어. 아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거물을 지금 구속해놨는데 우리가 조사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 더 연장시켜 주시오라는 어떤 압박의 명분이 될까요? 특검 측으로서는. 그러니까 압박이 아니고 그러니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병우 씨 수사도 안 됐고 또 의료농단 부분도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검이 수사할 이 대상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재용 씨에 대한 어떤 수사, 추가 수사, 재벌에 대한 추가 수사 이 문제 말고도 더 많이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맞죠. 그런데 황교안 대행이 이렇게 수사 더 하지 마라라고 결정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리에 맞지 않는 거죠. 아니, 특검법에 이미 연장하도록 돼 있는데 승낙만 하면 되는 건데 이 승낙을 안 할 명분 찾기가 더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당연한 상식으로 연장을 승인해줘야 맞는데 예. 딱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출마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본인이 내가 보수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아야겠다. 예. 그러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함으로써 예. 이 보수층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져야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함으로써 후계 수사기간을 연장을 불허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 하나가 변수라는 말씀.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합리적인 판단이라면 명분 없다는 말씀.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행도 검사 출신인데요. 예. 저도 검사 출신이고 예. 검찰 내부에서 이 검찰 중간 관리자 이상부터 이제 실무 검사가 수사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결재를 가지고 왔을 때 예. 단 한 번도 이걸 불허하는 적을 검찰 내부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수사하겠다는 검사한테 그만해라고 하는 상사는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황교안 대행도 수십 년간 이제 검사로서 몸에 배웠기 때문에 예. 당연히 연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어떤 직업에 따른 사고의 습관이고요. 예. 만약 이번에 거부하시는 거면 기록 세우시는 거네요, 검찰 역사상. 그렇죠. 그건 이제 본인의 욕심을 드러내는 전 단계라고 봐야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많이 들어오네요. 무쇠바람님, 아니 총수 구속으로 기업이 흔들리고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그 정도 약한 기업이라면은 안 된다, 없어져도 되는 기업이다라고까지 하실 정도로 총수 구속이 기업을 흔드는 일 아니다. 그런 인식 버리자는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아,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이라는 적폐 청산하자 김은경님 위에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세요. 김성환 씨, 네. 근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 구속됐습니다만 어제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청와대 압수수색. 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무산된 거죠. 네, 네. 무산된 그런 것 걸 같습니다. 봐야 되죠. 대면 조사, 대통령 대면 조사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게 지금 난제로 남아 있는데요. 이 청와대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양쪽은 아직까지 물러설 기세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마냥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면 조사도 사실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으로 네. 저는 이 압수수색 안 되는 거 보니까 대면 조사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국민들의 여망이 어떠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봐도 알겠지만. 문자 보내주시고요. 행간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 얘기를 하셨지만 예. 홍준표 경남지사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 어제 받았습니다. 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가 돼서 재판을 받던 중에 어제 항소심에서 극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예. 이 기사회생 소식에 정치권이 술렁거렸고 인터넷에서는 홍 트럼프가 부활했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트럼프에 비유해서 홍 트럼프. 홍준표의 항소심 무죄 파장.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1심을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2심이. 네. 정반대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1심이 꽤 무거웠잖아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었는데 예. 어제 서울고법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와 녹음 파일에서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생전 메모에다가 성 전 회장 측근인 윤모 씨가 직접 1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재판의 핵심은 윤 씨의 진술을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직접 1억 원을 건넸다는 사람의 그 말을 믿을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핵심이었군요. 네. 1심 재판부는 윤 씨 진술이 일관되다. 윤 씨 믿을만하다. 예, 실형을 선고했는데 무죄를 주장했던 홍 지사는 당시에 마치 노상 강도를 당한 기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발을 했었습니다. 예, 이 말도 화제가 됐었죠. 예,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윤 씨가 돈을 들고 갈 때 의원회관 사무실 구조가 실제와 달랐다. 진술에 신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윤 씨 믿을만하지 않다 본 거예요. 네, 홍 지사는 재판부가 맑은 눈으로 판단해줘서 정말 고맙다 이러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고요. 예. 그러면서 친박계를 향해서 독서를 퍼붓습니다. 뭐라고요? 양아치 같은 친박들하고 청와대 민정의 주도하에 내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조작 사건에 당한 거다. 네.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받고 정말 어제 그야말로 큰 소리를 친 홍준표 지사.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슬롯머신 앞에서 10센트 넣고 100만 불 터지기를 기대하지 마라입니다. 이거 어제 홍준표 지사가 판결 뒤에 한 말이죠. 네, 맞아요. 네. 무죄 판결 직후에 한 말인데요. 정확한 워딩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행태를 보면 마치 슬롯머신 기계 앞에 앉아서 10센트를 넣고 100만 불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건데요. 아니, 근데 어제 판결 나고 나서 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갑자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네. 홍 지사가 속한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들이 변변찮다. 이런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 말의 속뜻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뭡니까? 나를 뺀다면. 홍 지사가 어제 대선 출마할 거냐는 질문을 한 10번도 넘게 받았는데요. 예. 아직 말할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거리를 뒀는데 예. 그러면서도 발언은 이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천하대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 대란 대치의 지혜를 발휘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란 대치의 지혜를 발휘해서 극복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거면은 결국 대선에 조금만 더 여러분이 얘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가겠다라고 말하기 어렵고 네. 여러분이 밀어주시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읽히네요. 조금 더 행간을 읽어주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홍 지사가 여권 후보로 출마를 하면 단숨에 지지율을 치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지난 8일 리얼미터가 자유한국당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했는데요. 예. 황교안 권한대행에 이어서 홍 지사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보수 성향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두테르테가 온다 이런 반응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지긴 합니다. 그 2심 끝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대법원이 네, 그렇죠. 끝난 것도 아닌데. 네. 근데 벌써 대선 꿈을 꿀 수 있는 건가요? 자격이 되긴 되나요? 그렇죠. 지금 무죄 추정이 어쨌든 원칙이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 다음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입니다.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검찰의 말이에요. 검찰이요? 어제 법원의 무죄 판결 직후에 검찰이 반발하는 보도자료까지 내놨는데요. 이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육성 녹음 외에도 일관된 공여자의 진술이 있고 예. 측근들이 금품 수수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홍준표 지사는 모르는 것으로 하면 안 되는지 제안을 하는 통화 녹음 테이프까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이걸 무죄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누가 납득하겠느냐 의심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거 결국 대법원까지 가겠는데요.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요.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말은 뭐겠습니까? 홍 지사가 지금 기세등등할 때가 아니다. 대법원에서 또다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건데요. 예.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야당이나 민주노총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하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라. 홍준표 지사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각계의 반응들도 있군요. 세 번째 행간 뭐죠?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입니다. 죽은 사람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사건의 출발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을 끊기 직전에 돈을 준 정치권 인사 8명의 명단이 적힌 쪽지를 남겼기 때문에 그렇죠.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이게 성완종 리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예. 이완구, 김기춘, 허태열, 유정복, 이병기, 홍준표, 홍문종. 예. 근데 이 8명에 대한 사법 처리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명도 안 되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8명 중 사법 처리는 제로죠. 0명입니다. 예. 6명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혐의 없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조차 제대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나마 기소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 2명 모두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실이 뭔지는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그죠? 그렇죠. 대법원까지 가지도 않았고요. 예. 분명한 것은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역사는 그렇게 우당탕탕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렇게 리스트를 남길 거라면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세상을 떠나는 상황이었다면 저는 끝까지 남아서 더 밝혔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이죠. 김정남을 살해한 용의자 여성 2명이 모두 붙잡혔습니다. 배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살해를 저지른 2명이 붙잡히면서 수사의 양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또 김정남의 시신 인도 문제 역시 어제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시신을 북한으로 보내겠다. 발표를 하면서 그 시기와 방식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말레이시아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현지에 나가 있는 CBS 박초롱 기자 연결을 해보죠. 박 기자 나와 있나요? 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나와 있습니다. 2명의 여성이 모두 잡혔네요. 네, 2명의 여성이 모두 잡혔습니다. 예. 말레이시아 당국이 그제 공항 CCTV에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한국에도 좀 얼굴이 알려져 있었던 베트남 국적의 29살 도안 키 흐엉을 붙잡았었는데 예. 어제 또 다른 살해 용의자 여성을 체포를 했습니다. 체포 직후에 이 여성이 한국 국적이라고 알려져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놀랐었는데 맞아요. 경찰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25살 시티 아이샤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 여성도 공항 CCTV에 얼굴이 찍혔고요. 체포 당시에는 다른 사람 없이 혼자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박초롱 기자. 그 여권이 인도네시아 여권, 여권이 베트남 네. 여권. 혹시 위조된 여권은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국적까지도 확인이 된 거군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예. 말레이시아 당국은 일단 이들의 국적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예. 네. 네. 그리고 어제 체포됐던 용의자로 당초에 알려졌던 20대 말레이시아인 남성이 있었는데 예. 용의자가 아닌 수사 조력자라고 말레이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 살해를 직접 실행한 용의자들은 모두 잡힌 건데 그럼 어떻게 수사가 좀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까? 일단 의아하고 좀 어설픈 점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의 일단 국적에서 사건과 관련성을 찾아보기가 힘든 데다가 진술이 좀 의아한 측면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네, 일단 제일 먼저 붙잡힌 베트남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장난인 줄 알았다면서 부인을 했고 예. 북한과의 관련성도 부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말레이시아 당국은 여성들에게 살해를 사주했다고 알려진 정체불명의 남성 4명을 추적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제 저녁 현지 외신에는 북한이 북한의 소행임을 숨기기 위해서 예. 다국적 청부 암살단을 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북한이 김정남의 시신을 인수하겠다고 그 김정남의 사망이 알려졌을 당시부터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는데요. 예, 예. 어제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부검 결과가 나오고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당초 북한이 요청한 대로 시신을 인도할 수 있다.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김정남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분명하다? 부검 다 끝났는데 아직도 그거 밝히기가 어려운가요? 이게 뭐 독침에 의한 건지 독가스에 의한 건지 뭐 스프레이인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일단 경찰도 액체류에 의한 살해라고 좀 보고 있기는 한 것 같긴 한데요. 예. 근데 아직 부검이 끝났더라도 부검 결과를 좀 아직도. 부검 결과를 정리하고 예. 발표를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시신 인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거고요. 예. 향후에 부검 결과가 공개가 되면서 사망 원인이 정확히 무엇으로 나올지 또 수사가 종결되면서 언제 북한으로 시신이 이송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두 여성에게 사실상 살해를 지시한 걸로 보이는 달아난 공범 4명. 네. 이 4명을 붙잡아서 이들 가운데 과연 북한인이 있는지 또 범행을 왜 지시했는지 밝히는 게 앞으로 사건 해결의 정확한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 박초롱 기자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말레이시아 현지 경찰들을 상대로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립니다만 결국은 이 2명의 여성에게 사주한 4명의 남성이 중요한데 4명의 남성에 대해서 이 2명의 여성이 뭐라고 진술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안 알려지고 있나요? 예, 정확하게 알려지는 바는 없고요. 현재 언론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다만 이 두 여성이 그 말레이시아로 여행을 와서 이 4명의 남성을 만난 것으로 일단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워낙 지금 보도가 설이 많아서 제가 박초롱 기자, 현지에 있는 박초롱 기자한테 자꾸 확인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여행을 왔다. 난 베트남에서 여행 왔고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여행 왔다. 와서 그 남성들을 만난 거다라고까지 진술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 박초롱 기자, 말레이시아 멀리에서 고생하고 있네요. 오늘 소식 고맙고요. 속보가 더 들어오면 알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CBS 뉴스 박초롱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북한 전문가세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를 연결해보죠.
김용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살해 용의자들 체포하고 보니까 저 국적이 제각각이에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렇습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들? 지금으로서는 명확하게 누구다라고 단정짓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인물들이 베트남 여성, 인도네시아 여성, 예. 4명까지 포함하면 도대체 몇 개 국가 사람일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다국적 암살단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앞으로 그 진실 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의 진술이 지금 뭐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믿을 네네.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것이 네네. 그 남성들이 장난으로 한번 뿌려보라고 했다. 뭐 장난으로 해보라고 했다 해서 장난인 줄 알고 실행을 했는데 사람이 죽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몇 단계를 거치면서 이 암살이 청부됐을 가능성, 배후를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들을 보면은 살인 청부, 또 청부 암살단 뭐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결국 그 배후가 누구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배후가 어떤 특정 국가인가에 대해서 특히 이 4명의 남성들이 어쨌든 이들이 잡혀야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부검 결과가 지금 이번 주말 정도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예. 부검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야 사건의 진상이 상당히 근접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이 맞다라고 국정원은 아예 확신을 하고 있고, 네네. 이제 국제적으로도 북한이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정작 북한은 가타부타 반응이 아직 없죠. 그렇습니다. 북한은 아마 앞으로도 반응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북한에서는 김정남의 존재가 북한 내부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남의 존재를 모른다고요? 그렇습니다. 김정일의 첫째 아들인데? 북한 내부에서는 북한 주민들은 김정남의 존재를 아예 모르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김정은 위원장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들로서 외부에 드러나 있을 뿐이지 예. 나머지 자녀들은 공식적으로는 전혀 그 북한 언론에 등장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가타부타 반응이 여태까지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 짓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사회에서 테러다 무슨 뭐 국제사법위원회에다가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네. 우리가 한 짓 아닙니다라고 뭔가가 나올 법한데 아무것도 안 나와서 좀 희한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전혀 그런 반응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발언을 하는 순간 북한으로서는 또 여러 가지 또 의혹을 또 받을 수가 있으니까 북한으로서는 뭐 전혀 반응할 가능성이 없고 모른 척하고 북한 내부에서도 앞으로도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돼서는 예. 공식적으로는 언급은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비공식적으로 뭐 외부에 여러 가지 그 또 활동을 하는 그 무역상이나 보따리 무역이나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소문으로 아마 김정남의 존재, 예. 사망의 사실들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정부에다가 김정남 시신 인도를 강력하게 요청했잖아요.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가져가라, 뭐 시신 가져가라 이렇게 허락도 났고. 네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은 이제 외교적인 차원에서 외부와의 관계에서 일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수사 검사를 마친 뒤에 관련 절차를 밟아서 시신을 인도한다. 이게 이제 자이드 부총리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이제 그 북한 당국과 말레이시아 당국이 그 앞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근데 북한이 모른 척하려면 끝까지 모른 척할 수도 있었고 이 시신이 유가족들에게 갈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와서 그렇게 강력하게 부검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저 시신 인도에 가겠다. 왜 이러는 겁니까? 김정남의 존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김정남의 존재는 어쨌든 북한에서는 이른바 백두줄기의 가장 핵심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김정남의 존재가 내부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김정남은 김일성 주석의 손자고 김정일의 아들이고 장남이고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당연히 이 김정남의 시신을 인도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혜경이라고 그러니까 김정남의 둘째 부인이죠. 김한솔의 어머니인데요.
이혜경 씨도 지금 시신 인도를 요청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인도. 그렇습니다. 김정남의 부인도 시신 인도를 요청했다. 네네네. 근데 결국은 그냥 북한으로 보내는 건가요? 가능성이 큰가요? 당연히 북한으로 보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남의 국적이 북한이고, 또 북한으로서도 김정남의 사망이 지금 이루어진 이 상황에서 김정남의 시신이 북한으로 가지 않고 해외를 떠돈다. 이것도 북한으로서는 또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이 만약 김정남 시신을 인도받으면 부관 참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반역자에 대해서 부관 참시를 하는데 김정남이 북한에서 반역자로 이미 김정은에 의해 찍힌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과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김정남의 존재 자체가 북한에 알려지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김정남은 아마 조용히 묻히거나 또는 화장돼서 남골 땅에 묻히거나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부관 참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물론 북한에서 그런 반역자에 대해서 본보기로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언론에 노출시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김정남은 아마 앞으로도 북한 언론에서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오늘 아침에 KBS 단독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김정은의 5촌 이내 사촌, 그러니까 백두혈통이죠. 백두혈통의 인사가 지금 망명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베이징에 이미 탈북을 해서 그 가족이 베이징에 머물고 있다. 최고위급 인사가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의 가까운 인척, 친인척 중에 그 자손들 일부가 지금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나와 있다. 이것이 지금 명확하게 사실 확인되기보다는 우리 정보당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상황 자체를 상당히 반신반의하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고 일단 지금 KBS 보도만 나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고위급 인사도 하나 탈북 중에 있다. 그러니까 절차를 밟고 있다. 요 뉴스도 더해졌던데. 저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공포 정치가 내부 단속이 아니라 오히려 좀 내부 이탈을 외부로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 행태가 두 가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최고 엘리트들에 대해서는 군기 잡기 이게 강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공포 정치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는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또 북한 주민들에게는 예민 정치라고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포용력 있는 지도자 이미지를 또 구축하는 애민 정책.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의 이탈은 집권 6년차를 맞이하는 지금 시점까지 굉장히 압축적으로 자기 권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 체제가 아주 불안정한 체제다 이렇게 보긴 또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요. 짧게 하나만 여쭙게요. 김정남 사망이 뭐 별 영향 미치진 않을 거다, 미미할 거다라는 관측도 있고 아니다, 중대할 거란 관측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북한 소행으로 명확하게 이것이 확정적으로 드러난다면 한반도 정세나 남관계에 영향은 분명히 줄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의 소행이라면 김정은 체제나 북한에 대해서 또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또 한국 사회 보수 여론이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대선 국면이나 이런 쪽에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의 소행 여부가 결정적으로 이 부분도 남관계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선까지도 영향 줄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현 교수였습니다. 바른정당은 장제원 대변인 사퇴하고 지지율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이게 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정말 우리 정치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무려 향후 한 달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코너죠. 월간 암흑의 이번 주는 월간 정두원 편입니다. 월간 정두원 전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시간, 우리 세 달 했네요. 네 번째 아닙니까? 헷갈려요. 특집까지 해서 네 번째. 예. 소감이 어떠세요? 저도 기다려줘요. 김현정 씨 보고 싶어가지고.
고맙습니다. 저보고 싶어서 오시는 정두원 전 의원. 아니, 나가고 나면은 이 방송 나가고 나면은 저 반응들이 좀 있어요? 유튜브 조회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유튜브는 제가 체크를 못 해봤는데. 김현정 씨 아니 체크해 보세요. 놀랄 정도로 뭐 김현정 씨 인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렇게 저를 띄워주면서 진짜 저도 정두원 전 의원을 좀 띄워드려야 될 것이 지금까지 이 월간 정두원에 나와서 하신 말씀들이 예측들이 놀랍게도 다 들어맞았습니다. 예를 들어 반기문 전 총장이 중도 하차할 거다라는 얘기를 종쳤다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종쳤. 네. 저는 이제 그 얘기 듣고 사실 그때 좀 놀랐고 이걸 방송을 그냥 내보내도 되나 할 정도로 염려가 됐는데 무려 12일 후에 반 총장이 실제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무려 12일 전에 그렇게 과감하게 이미 종쳤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예언하는 게 아니고요. 예. 상식의 눈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판단을 안 하죠. 아하. 그 당시에 상식적 눈으로 볼 때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양반, 내가 이제 그 양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수혜자는 누구예요? 문재인 후보가 최대 수혜자죠. 역시나. 예, 역시나.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딱 굳힌 거죠. 민주당 경선 얘기 제가 잠시 후에 할 텐데 그 얘기 일단 그러면 좀 기대를 해보고. 그나저나 오늘 새벽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됐습니다. 조금 전에 구속이 됐습니다. 예상하셨어요? 이 구속 여부는? 그렇죠. 이제 특검이 다시 신청할 때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신청했겠죠. 사활을 걸고 끝내 구속시켰어요. 근데 28일이면은 특검은 문 닫지 않습니까? 자동 종료. 그럼 이재용 부회장 같은 거물을 구속시켜놓고도 제대로 수사 못하고 손을 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아니 다른 기업들도 있잖아요. 삼성만 문제된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있는데 왜 다른 기업들은 수사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 심지어 다른 기업까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황교안 총리한테 우리 이런 수사해야 되니까 특검 기간 좀 연장시켜달라. 어제 의견서를 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황 총리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어떤 결정 내릴까요? 특검법상 연장할수록 되어 있고 또 국민들이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걸 거부할 명분이 하나도 없죠. 그거를 거부하면은 황교안 총리가 이상한 분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럼 수락할 거라고 보세요?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미 황교안 총리는 지금 이제 보수의 아이콘처럼 돼서 지지율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더 하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할 거다. 그래서 끝까지 버틸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법의 그 정신에 어긋나는 겁니다. 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저 시간을 더 들여서 더 완성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완성하지 마라 그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온 김에 황교안 총리 황교안 권한대행 얘기부터 좀 들어가 보죠. 지지율이 보수 후보 중에는 유일하게 두 자릿수 넘고 있고 뭐 여야 통틀어서도 2위 기록하고 있고 정작 본인은 출마 여부 안 밝히고 있고. 황 총리는 출마할 명분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출마한다면 이제 양심불량이 되는 건데요. 왜 그렇게까지 출마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출마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황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경질 통보를 받았던 사람이고 임시까지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냐?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거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됐잖아요. 내각이 탄핵 소추된 겁니다. 그럼 내각의 총책임자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불가피하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그렇게 불가피하게 대응을 하는 사람이 출마까지 한다? 책임을 져야 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될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진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양심불량인데. 양심불량이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오네요. 양심불량. 만약에 출마한다면 지금 그분이 양심불량이 아니라 출마한다면 양심불량이라 이거죠. 근데 그분이 양심이 보통 때 보면 어떠세요? 양심이 고든 분이죠. 그러면 출마 그래서 안 하실 거다? 출마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출마를 안 할 생각이라면 그냥 안 한다 밝히면 될 텐데 안민석 의원이 며칠 전에 저 국회에서 여러 번 출마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여러 번 묻는데 끝까지 답을 안 해요. 자기는 즐기고 있는 거죠. 언제 이렇게 국민적인 지지를 관심을 받아본 적이 있겠어요. 출마하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렇죠. 일단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네. 반기문 총장도 결정적으로 안 된 이유가 네. 돈 때문이라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능력이거든요. 그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능력인데 그거를 조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아하. 차기 대선을 노린다든지 혹은 총선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그러니까 차후에 자신의 행보를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이제 지금 왜요? 총리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자리 때문에 지금 소위 태극기 세력이 이제 표를 몰아주고 있는 건데 보수 세력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나오면은 또 금방 거품이 꺼져가지고 그냥 노바디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아무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깜짝 놀랄 후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인물은 누구라고 보세요? 누가 있겠어요, 본인 말고는. 본인? 임명진 비대위원장 본인? 설마요. 본인이 출마한다면 깜짝 놀라겠죠. 그런 후보는 없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그런 사람이 어디서 나타나요. 본인이 출마한다면 조금 깜짝 놀라겠죠. 저분도 역시 뭔지. 근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없어 보이고 결국으로는 비장의 카드가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 보시죠. 비장의 카드가 어디 있어요? 있으면 벌써 내놨죠. 벌써 내놨을 거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두원 전 의원님, 그나저나 아직 무소속이세요? 예. 왜 바른정당 입당 안 하세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을 왜 탈당했겠어요. 새누리당의 그 독선적인 모습, 사당의 모습을 보기 싫어서 나왔는데 바른정당도 그냥 의원들 몇몇에서 그냥 자리 너나 먹게 하면서 즐기고 있고 또 사당화 논란도 있었어요. 지금은 좀 가라앉았지만. 그래서 그런 거 보기 싫어서 탈당했는데 또 그런 걸 또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잘못됐다 해서 입당을 안 하고 있는데 바른정당도 사실 망한 겁니다. 망한 거라고요? 망했죠. 이미 종쳤다고요? 정친 거죠. 왜 그렇게까지 또 지금 시작하는 당을 두고 그러세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다시 일어설 것 같아요. 이미 바닥은 쳤고 이제 일어설 일만 남았다라는 게 지금 바른정당 분들 말씀인데. 자기네들 희망사항이죠. 왜 그런 근거를 대보세요.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런 기대를 해야죠. 지금 예를 들어서 선거 연령 18세 이하도 할 것처럼 하다가 또 말아버리고 공수처 이제 신설법도 반대로 이런저런 이유를 위해서 지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자리 나눠 먹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볼 때는 저게 별 다를 게 뭐 있냐. 다를 게 뭐 있냐. 시즌 2지. 새누리당 시즌 2다. 네. 바른정당이 지금 방향이 좀 잘못 잡혔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바른정당에 아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그런 조언 좀 해주시죠. 조언하죠. 근데 전부 다 그냥 자기 자리에 즐기고 있어요. 나 대표, 너 원내대표, 나 최고위원. 그러면서 즐기고 있는 거죠. 근데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제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인데 지금 그쪽 캠프에서 조언하고 참여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정 의원님?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하고는 진짜 15년 동안 같이 뜻을 같이 해온 동지고요. Friends in need is friends indeed. 정말 필요할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런 의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남 지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지금? 어떤 조언 해주고 계세요? 좀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데.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어서 저도 좀 속이 타고 뭐 우울증 끼까지 생기고 있는데. 남 지사가요? 아니면 정두원 전 의원이요? 본인이 오죽하겠어. 저가 그러고 있으니까. 우울증 생기실 지경이세요? 네. 왜 안 올라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일단 바른정당이 이제 죽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직도 남지사가 국민으로부터 이제 지도자로서 아직 인식이 덜 돼 있는 거죠. 남지사는 그렇고 그럼 유승민 의원은 왜 좀처럼 오르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도 역시 당의 한계에 갇혀 있고 또 그분도 역시 지도자로서는 아직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만 알았는데 황교안 총리가 지지를 받는 거는 황교안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그 자리 때문에 지지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그 황교안 총리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대통령 권한 대행에다가 표를 던지고 있는 거지 황교안한테 표를 던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자리에 유승민 권한대행, 남경필 권한대행이 들어갔으면 같은 지지율 나왔을 거라고 보세요? 그럼 물론이죠. 그렇게 보시는 더 나오겠죠, 이제. 더 나올 수도 있다. 인지도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는군요.
여하튼 그러면은 김무성 전 대표라도 지금 뭐 아니면 오세훈 전 시장이라도 재등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바른정당 지지자들은 그런 얘기 한대요. 재등판 해본들 뭐 남경필이나 유승민 이상 갈 수가 없거든요. 그 재등판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라고 보세요. 예. 가능성도 없고 실제로 재등판 해도 효과도 없고. 예. 바른정당이 말씀 좀 듣다 보니까 답답하네요. 갑갑하네요. 망했다니까요. 지금 무슨 당지를 갖고 있는 사람 다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들 영입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새 출발해야죠. 그러니까 망했다는 의미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다시 새로 일어나라. 아주 그냥 망했다는 느낌으로 새로 일어나라. 그렇죠. 새로 세워라. 아니, 그러니까 새누리당한테 당신들 당 해체하고 뭐 그래라 요구할 게 아니라 바른당이 지금 그래야 돼. 자기네들 먼저 그렇게 한 다음에 새누리당한테 요구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바른정당 얘기, 자유한국당 얘기 한참 했는데 민주당으로 가보죠. 민주당. 가장 분위기 좋은 정당 민주당이죠. 당 지지율도 최고 거기에 대선 주자 3사람을 합치면요. 전체 지지율의 60%를 넘어섭니다. 지금 이제 선거인단 모집을 하고 있어요. 경선 선거인단. 막 드라마가 써지고 이러면 막판에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당내 경선의 주자가. 많이 근접할 겁니다. 하지만 뒤집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친노, 문재인 친문 한 20만으로 추정되는 그 결사대가 있거든요. 그게 있는 한 구조적으로 이 경선에서 이기기가 힘들죠. 그래서 심지어는 안중근 의사가 나와도 힘들다. 그 누가 또 그런 말을 만들어요. 이순신 장군이 나와도 힘들다. 세종대왕이 나오면 혹시 이길지 모르겠다. 세종대왕은 문재인 전 대표 이깁니까? 왜 세종대왕만 이겨요? 이순신 장군 안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존경심이 이제 제일 강한 사람이 그분이잖아요. 세종대왕 정도가 나와야 문재인 전 대표 이긴다. 당내 경선에서. 그렇게 경선에 구조적으로 문재인한테 유리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워낙 세력이 지금 탄탄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은. 당내에서. 그렇지만 지금 그런 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원들만 가지고 혹은 당원들한테 가중치 주는 게 아니라 국민 경선을 완전 오픈했거든요. 누구든 참여할 수 있고 다 가중치 1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만의 탄탄한 지지자를 깰 수가 없습니다. 그 초롱성을. 그럼 대선 끝났네요. 그래서 이제 10년 전 대선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때는 이제 여야의 대결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대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 이제 문재인과 안희정의 대결처럼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재인 안희정 대결에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표의 탄탄한 세력을 이기기 어렵다라고 하면 사실상 대선은 결과가 나왔단 말씀이네요. 거의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역선택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역선택이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에서 역선택이 실제로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너무 단정적으로 끝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안희정 지사라든지 이재명 시장이라든지 혹은 여권의 어떤 인사가 마지막 돌풍을 일으킬 변수라면 뭐라고 보세요? 문재인 후보가 이제 그걸 속된 말로 뻑수를 두면은 그런 일이 생기죠. 방송 용어로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정화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된 말이라는 표현을 앞에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자승자박이라고 하나요? 실수를 저지를 경우 자신의 표를 깎아먹는 행동을 할 경우 엄청난 실수를 할 경우에 엄청난 실수를 할 경우 그럴 가능성이 또 농후해 보여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위태위태해 보인다 이거죠. 왜요?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보하고 계시는데? 조심스럽게 행보하지만은 또 남자 박근혜 이제 이런 지금 지적도 듣고 있잖아요. 그거는 정두원 전 의원이 하신 말씀이어가지고 얼마 전에 월간 정청래 전 의원이 나와서 아주 굉장히 흥분하면서 반박하셨어요.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흥분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정청래 전 의원한테 제가 다음 주에 질문해야겠네. 아니, 잠깐 그 얘기하고 갈게요. 정두원 전 의원이 그 컨텐츠가 없다는 면에서는 남자 박근혜 같다. 문재인 전 대표 이렇게 평한 것에 대해서 정청래 전 의원은 컨텐츠가 없다니 무슨 말이냐. 그건 정두원 전 의원이 컨텐츠가 없어서 그렇게 평하신 거다 이러시던데요. 국민들부로 판단하겠죠. 두 분 싸움 시키면 안 되니까 제가 요 정도로. 그런 사람하고 싸우는 거는 저한테 창피한 일입니다. 스스로 실수하는 거. 그럴 가능성도 농후하다. 왜? 그러니까 실수라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잘 나갈 때 겸손하기입니다. 그거는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예외가 아닌데요. 그래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고 적수가 사실은 뚜렷한 적수가 없는 상황 자체가 상당히 불안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명심할 부분이네요. 물론이죠. 명심하겠죠, 아침마다. 말하자면 군대에서 그 이제 내일이 제대면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한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떨어지는 낙엽 보고도 조심한다. 그것도 이제 마이너스죠. 그러고 있으면 그게 교만으로 비춰지거든요. 이제 다 됐다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해? 예를 들면 토론 뭐 이런 거 막 열려도 최소한으로 하고 안 나가고 이런 행보도 위험하다. 그런 게 이제 계속될 경우에는 이제 그게 실수라는 거죠. 실수가 다른 게 아니라 교만이 실수인 거죠. 참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이 주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네요. 그 수성이 힘들다 그러잖아요. 수성이 힘들다. 알겠습니다. 월간 정두원 함께하고 계시는데 워낙 뭐 지금 예측한 대로 딱딱딱 맞아가기 때문에 제가 요거 하나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죠. 탄핵 언제 결정이 날까요, 우선? 뭐 언론에서도 거의 일치하던데요. 이제 이정희 헌법재판관 사퇴 전에 뭐 3월 9일이나 뭐 10일 정도에 결정할 거라고 다들 그렇게 언론에 나오던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언론이 언제 결정될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6일, 9일, 11설 나옵니다. 거기까지는 뭐 대충 일치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까지는 얘기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인용되겠죠. 탄핵이 될 거다? 네. 왜 그렇게 바로 말씀하십니까? 뭐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는 데가 사실은 왜 대법원에서 분리시켜 놨냐면 헌법재판소는 어차피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데입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는 당연히 인용이죠. 지금 국민들의 대다수가 탄핵을 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정치적인 판단이라 하면 그러니까 탄핵 심판은 이 사람이 그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국민들이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나라의 앞날까지도 같이 고려한다는 것이 정치적인 판단인 겁니다. 그렇군요. 볼 때 결국은 탄핵 인용, 탄핵이라는 국민 민심, 촛불 민심을 거역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늘 정치적인 판단을 해왔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3월 초에 결정 나고 나면 대선은 5월 초, 5월에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두원 전 의원의 개인 생각이지만 여러분의 의견도 좀 보내주시고요. 이제 또 한 달 뒤에 우리 만나야 되겠네요. 네. 끝으로 하실 말씀? 아니 이제 제가 말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남한테 상처 주는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이 방송 자체가 국민들한테 아주 상식적인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약이라고 생각하셔야 그 말씀. 병 주고 약 주고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간 정두원이었습니다.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참 위로가 되죠. 오늘 화제 인터뷰 듣기만 해도 치유가 되는 시를 쓰는 분 시인 정호승 선생을 만납니다. 12번째 시집을 내셨어요. 제목이요.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아니 어느 때보다 희망이 필요한 시대에 희망을 거절한다고 하니까 좀 희한하죠. 어떤 뜻인지 시인에게 직접 듣습니다. 화제 인터뷰 정호승 시인 연결을 해보죠. 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4년 만에 신간 들고 나오셨어요. 그냥 뭐 4년이라는 횟수는 특별한 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그동안 또 시인은 항상 시를 써요. 시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 존재 가치를 제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시집을 낸 겁니다. 네네. 근데 제목이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그것은 이제 역설이고요. 역설이자 반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역설이자 반어다. 희망을 간절히 소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얼마나 희망을 간절히 소망하면 거절한다고 했을까? 이게 평범한 시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언뜻 이해는 안 되는데. 네, 그 이제 제가 이 시집의 표제시가 된 이 시를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보다도 희망이 거절한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낭독하겠습니다. 네.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나는 희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에는 희망이 없다.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다. 희망에는 절망이 있다. 나는 희망의 절망을 먼저 원한다. 희망의 절망이 될 때보다 희망의 절망이 희망이 될 때 당신을 사랑한다. 이러한 내용의 시입니다. 조금 관념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희망의 가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망의 가치 또한 동반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절망에 빠진 그대여 힘내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네요. 저는 시집 가운데 이 시도 참 좋았어요. 굴비에게. 네네네. 굴비에게. 부디 너만이라도 비굴해지지 말기를. 꾸덕꾸덕 말라가는 청춘을 견디기 힘들지라도 돈과 권력 앞에 비굴해지는 인생은 굴비가 아니다. 제가 중간중간 좀 생략해서 읽었습니다만. 네네. 어떻게 굴비를, 청춘 생각하면서 굴비를 떠올리셨어요? 원래 그 굴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조기가 천일염에 절여져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네. 그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맛있는 굴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시대를 사는 청춘들이 오늘날 자신의 어떤 그 현재적 삶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진정한 굴비가 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는 생각을 좀 스스로 소중하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돌이켜보면 천일염에 막 절여지던 그 어렸을 적, 그 청춘 시절에는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뭔지 모르고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천일염이라고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어떤 그런 그 타자의 말, 특히 이제 이런 시의 말이 있으면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시가 필요하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문학이 있고 시가 있고. 네네. 정호승 시인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그나저나 정 선생님, 정호승 시인의 시 가운데 제일 많이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는 건 아무래도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저 이 시 정말 좋아하거든요. 결국 그 시에서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그 한마디가 그 시의 어떤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외로우니까. 근데 인간은요, 외로운 존재예요. 선생님은 언제 그렇게 제일 외로우셨어요? 외로움을 혹시 지금도 느끼세요? 그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인생의 어느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것은 뭐 어린 아이에서부터 죽음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어떤 존재적 외로움은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 속에 자기 자신이 문득 밀물처럼 또는 뭐 절벽을 향해서 달려오는 파도처럼 그렇게 외로움이 이렇게 몰아쳐 올 때 왜 외로운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외로움 속에서 외로움을 감당하면서 견디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그 외로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말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호 선생님. 주말 앞두고 마음이 후련해지는 걸 느끼는데 나만 외로운 게 아니다라는 여러분 위로가 되셨을 거예요. 정호 선생님 건강하셔야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위로의 시, 희망의 시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인의 어떤 할 일은 시를 쓰는 일밖에 없으니까요. 열심히 읽고 생각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2번째 시집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를 펴냈습니다. 정호승 시인이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이 검찰 중간관리자 이상부터 이제 실무 검사가 수사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결재를 가지고 왔을 때 단 한 번도 이걸 불허하는 적을 검찰 내부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수사하겠다는 검사한테 그만해라고 하는 상사는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황교안 대행도 수십 년간 이제 검사로서 몸에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어떤 직업에 따른 사고의 습관이고요. 예. 만약 이번에 거부하시는 거면 기록 세우시는 거네요, 검찰 역사상. 그렇죠. 그건 이제 본인의 욕심을 드러내는 전 단계라고 봐야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많이 들어오네요. 무쇠바람님, 아니 총수 구속으로 기업이 흔들리고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그 정도 약한 기업이라면은 안 된다, 없어져도 되는 기업이다라고까지 하실 정도로 총수 구속이 기업을 흔드는 일 아니다, 그런 인식 버리자는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이라는 적폐 청산하자, 김은경님 위에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세요. 김성환 씨, 근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 구속됐습니다만 어제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청와대 압수수색. 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무산된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대면 조사, 대통령 대면 조사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게 지금 난제로 남아 있는데요. 이 청와대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양쪽은 아직까지 물러설 기세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마냥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면 조사도 사실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저는 이 압수수색 안 되는 거 보니까 대면 조사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국민들의 여망이 어떠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봐도 알겠지만. 문자 보내주시고요. 행간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 얘기를 하셨지만 홍준표 경남지사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 어제 받았습니다. 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가 돼서 재판을 받던 중에 어제 항소심에서 극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이 기사회생 소식에 정치권이 술렁거렸고 인터넷에서는 홍트럼프가 부활했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트럼프에 비유해서 홍트럼프. 홍준표의 항소심 무죄 파장.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1심을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2심이. 네. 정반대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1심이 꽤 무거웠잖아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었는데 어제 서울고법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와 녹음 파일에서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생전 메모에다가 성 전 회장 측근인 윤모 씨가 직접 1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재판의 핵심은 윤 씨의 진술을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직접 1억 원을 건넸다는 사람의 그 말을 믿을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핵심이었군요. 네. 1심 재판부는 윤 씨 진술이 일관되다, 윤 씨 믿을만하다. 실형을 선고했는데 무죄를 주장했던 홍 지사는 당시에 마치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발을 했었습니다. 이 말도 화제가 됐었죠.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윤 씨가 돈을 들고 갈 때 의원회 간 사무실 구조가 실제와 달랐다. 진술에 신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윤 씨 믿을 만하지 않다 본 거예요. 네, 홍 지사는 재판부가 맑은 눈으로 판단해줘서 정말 고맙다, 이러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고요. 그러면서 친박계를 향해서 독서를. 상선님은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습니다. 최봉길님은 아니 총수가 없어서 경영이 안 된다고요. 이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임원들의 판단력, 이재용 부회장 정도는 다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의견들. 여러분, 이재용 부회장의 오늘 아침 구속 속보 들으시고 여러분의 의견, 입장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우리는 이분 먼저 만나겠습니다. 바로 김경진 의원입니다. 검찰 출신이고요. 국회 탄핵소추 위원이기도 하지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걸 일단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고 특검 수사에 남은 쟁점들은 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속 예상하셨습니까? 예, 예상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예상하셨는데 안 됐던 이런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구속이 발부될 걸로 봤죠. 그랬는데 그때는 법원이 예상을 깼고요. 이번에는 예상대로 됐는데 다만 이번에도 이 삼성의 로비력이 막강하다. 그리고 법원이 이번에도 삼성 앞에서 절반의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을 확연히 느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79년 창업 이래 첫 총수의 구속인데 법원이 절반의 무릎을 꿇었다니요? 그러니까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부문 사장을 불구속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상진은 불구속, 이재용은 구속 이렇게 됐죠. 반반 됐죠. 근데 박상진 불구속 사유가
그 내부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위치라든지 결국은 이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이재용 부회장이 다 했고 박상진은 그 밑에 부하기 때문에 불구속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읽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보면 김기춘, 조윤선, 또 청와대 비서관들, 또 문체부 장관, 차관 줄줄이 다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삼성전자 국민연금과 관련 국민연금 의사결정과 관련한 뇌물 제공 이 사건 결국은 간신히 이재용 부회장 한 명만 구속을 했고 그 배후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도와주고 증거인멸을 하고 실질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던 이런 협력을 했던 사장단들 미래전략실의 간부들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알아서 영장을 청구를 하지 않든지 또는 청구된 영장에 대해서라도 법원이 기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삼성의 힘은 막강하다. 블랙리스트 수사, 블랙리스트의 경우와 비추어 봤을 때 똑같이 적용시킨다면 지금 박상진 사장도 구속이 됐어야 마땅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검찰이나 특검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조사를 받고 나가자마자 가는 것이 지금 미래전략실로 가서 이게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었어요. 소집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신들은 정당하고 떳떳하다라고 변명의 일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나눴던 얘기들이 뭐겠습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특검에서 조사받은 내용 분석해보고 이 정도 증거는 이렇게 숨기고 인멸을 하고 이러면 법정에서 무죄 판결로 가는 어떤 대응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그 장충기 또 박상진, 최지성 이런 분들이 이재용 부회장을 도와서 전체적으로 증거인멸을 하는 주범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반 정도는 무릎 꿇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재용 총수,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했습니다. 지난번에 못했던 거 이번에 했습니다. 이번엔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퍼붓습니다. 뭐라고요? 양아치 같은 친박들하고 청와대 민정의 주도하에 내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조작 사건에 당한 거다. 네.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받고 정말 어제 그야말로 큰 소리를 친 홍준표 지사.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슬롯머신 앞에서 10센트 넣고 100만 불 터지기를 기대하지 마라입니다. 이거 어제 홍준표 지사가 판결 뒤에 한 말이죠. 네, 맞아요. 무죄 판결 직후에 한 말인데요. 정확한 워딩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행태를 보면 마치 슬롯머신 기계 앞에 앉아서 10센트를 넣고 100만 불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건데요. 아니, 근데 어제 판결 나고 나서 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홍 지사가 속한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들이 변변찮다. 이런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 말의 속뜻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뭡니까? 나를 뺀다면. 홍 지사가 어제 대선 출마할 거냐는 질문을 한 10번도 넘게 받았는데요. 아직 말할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거리를 뒀는데 그러면서도 발언은 이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천하대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 대란 대치의 지혜를 발휘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란 대치의 지혜를 발휘해서 극복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거면은 결국 대선에 조금만 더 여러분이 얘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가겠다라고 말하기 어렵고 여러분이 밀어주시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읽히네요. 조금 더 행간을 읽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홍 지사가 여권 후보로 출마를 하면 단숨에 지지율을 치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지난 8일 리얼미터가 자유한국당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했는데요. 황교안 권한대행에 이어서 홍 지사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보수 성향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두테르테가 온다 이런 반응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지긴 합니다. 그 2심 끝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대법원이 그렇죠. 끝난 것도 아닌데. 근데 벌써 대선 꿈을 꿀 수 있는 건가요? 자격이 되긴 되나요? 그렇죠. 지금 무죄 추정이 어쨌든 원칙이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 다음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입니다.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검찰의 말이에요. 검찰이요? 어제 법원의 무죄 판결 직후에 검찰이 반발하는 보도자료까지 내놨는데요. 이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육성 녹음 외에도 일관된 공여자의 진술이 있고 측근들이 금품 수수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홍준표 지사는 모르는 것으로 하면 안 되는지
제안을 하는 통화 녹음 테이프까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이걸 무죄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누가 납득하겠느냐 의심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거 결국 대법원까지 가겠는데요.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요.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말은 뭐겠습니까? 홍 지사가 지금 기세등등할 때가 아니다. 대법원에서 또다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건데요. 예.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야당이나 민주노총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예.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하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라. 홍준표 지사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각계의 반응들도 있군요. 세 번째 행간 뭐죠?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입니다. 죽은 사람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사건의 출발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을 끊기 직전에 돈을 준 정치권 인사 8명의 명단이 적힌 쪽지를 남겼기. 핵심이요? 뭐라고 보세요? 결국 국민들의 뜨거운 마음이죠. 국민이요? 예. 국민 여론? 그러니까 여론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여론이면 이게 이제 올바른 여론이냐 아니면 잘못된 여론이냐 이런 가치평가의 문제가 이제 또 별도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 재벌들에 대해서 똑같은 어떤 형평성 있는 사법적인 어떤 판단을 구하는 국민의 뜨거운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켜라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형평성에 맞게 공평하게 재판해 주십시오. 판단해 주십시오. 한정석 판사님. 이 바람이 있었거든요. 이게 적용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삼성 앞에서는 계속해서 모든 형사사건에서 무기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만 해도 10몇 년을 끌어서 공소시효 만료되는 날 간신히 검찰이 공소제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건희 회장 재판 받고 이게 집행유예 받자마자 보름 만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런 모든 과정이 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얼마만큼 이 재벌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는 삼성에 대해서 대통령 권력, 사법 권력, 검찰 권력 모든 권력들이 얼마만큼 무기력했지 않습니까? 그 트라우마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 조희연 부장판사 영장 기각하고 나서 그날 아침에 저는 출근하는 국민들의 어깨를 봤는데 어깨 쪽지가 쭉 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인터넷 댓글 아침에 한 6시쯤부터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굉장히 이게 기쁘다, 당연하다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모진 국민들이 아니거든요. 누가 구속돼서 기뻐하는 이런 시선을 가진 국민들이 아닙니다. 지금 청취자 2458님도 이 이야기가 삼성 망해라라든지 삼성 잘못되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다. 오히려 더 잘 되라. 공평하게 이제 정경유착 고리 끊고 잘 되라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것이다. 이런 문자 들어오네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가 안 되면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이런 심성을 가진 게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그렇죠. 유독 삼성이 이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또 어떤 사법 권력을 왜곡시켜 왔던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국민들이 이번만은 제대로 된 어떤 이 사법 권력 집행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 염원이 지난번에 영장 기각된 이후에 법원에 아주 강렬하게 전달이 됐고 결국은 법원도 그 국민들의 마음을 읽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세요. 물론 재판 내용도 이번에 영장 발부된 것이 이런저런 어떤 증거관계라든지 도주미 증거인멸의 우려를 보면 당연히 타당한 것이고요. 법리적으로도 많이 보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 대면 조사는 결정적으로 못했거든요. 그거 상관없었습니까? 그게 이제 실제 그 대통령과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고 또 최순실 씨라든지 정유라 씨 또 그 사이에 중간에 이제 박상진 씨라든지 장충기 삼성그룹과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그렇죠. 대통령과 직접 이루어진 부분은 조사를 못했다고 하지만 실은 안종범 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행을 한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첩도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수첩 39건이 추가로 새로 나왔고.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하면 대통령 조사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 증거관계는 충분히 보강이 됐다. 그래서 영장을 발부할 만한 사유가 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경제계 안팎에선 이런 얘기도 나와요. 구속해서는 안 된다. 특검이 억지 죄명만 추가했다. 특히 뇌물공여죄 성립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추가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간금융지주회사제 도입시키기 위해서 삼성이 금융위에다 로비했다. 이거는 굉장히 현실성 떨어지는 주장인데 억지로 끼워 맞췄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 지금까지 재벌들이 사법 절차에서 이런저런 많은 특혜를 받아왔다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고요. 예. 특히 이번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관련해가지고도 최초에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은 1,000만 주를 처벌하라고 삼성에 권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갑자기 부위원장이 안종범 씨 쪽에 전화나 얘기를 받고 청와대 쪽에 전화를 받고 그게 500만 주로 급격히 줄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지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이 자기가 봐도 이거는 위원장이 이렇게 있는데 부위원장이 갑자기 청와대 전화 왔다고 500만 주를 줄여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나중에 봐도 큰일이 나겠다 싶어가지고 수첩에 그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잘한 어떤 수사의 소소한 맥락 아주 뭔가 이 변론을 할 수 있는 소소한 맥락을 문제 삼아서 이게 불구속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예. 이게 지나치게 그냥 한쪽에 알겠습니다. 주장을 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검이 영장을 청구할 만하니까 했고 또 법원이 발부할 만하니까 발부를 한 것이고 예. 이 발부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유능한 전직 검사장 출신 또 전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이 붙었습니까? 그 사람들 논리로도 방어를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경진 의원님. 네. 이제 구속은 됐어요. 그리고 2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거죠. 구속해 놓은 채로. 네, 그렇습니다. 근데 특검은 2월 28일이면 문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행이 연장을 해주면. 연장 안 시켜주면. 연장 안 시켜주면 문 닫아야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2월 27일까지 기소를 해야죠, 일단. 목표는 일단 27일로. 예. 황 총리를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질문 드리고 싶어. 아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거물을 지금 구속해놨는데 우리가 조사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 더 연장시켜 주시오라는 어떤 압박의 명분이 될까요? 특검 측으로서는. 그러니까 압박이 아니고 그러니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당연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우병우실 수사도 안 됐고 예. 또 의료농단 부분도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특검이 수사할 이 대상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재용 씨에 대한 어떤 수사, 추가 수사, 재벌에 대한 추가 수사 이 문제 말고도 더 많이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맞죠. 그런데 황교안 대행이 이렇게 수사 더 하지 마라라고 결정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리에 맞지 않는 거죠. 아니, 특검법에 이미 연장하도록 돼 있는데 예, 승낙만 하면 되는 건데 이 승낙을 안 할 명분 찾기가 더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당연한 상식으로 연장을 승인해줘야 맞는데 예. 딱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출마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본인이 내가 보수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아야겠다. 예. 그러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함으로써 예. 이 보수층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져야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함으로써 후계 수사기간을 연장을 불허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 하나가 변수라는 말씀.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합리적인 판단이라면 명분 없다는 말씀.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행도 검사 출신인데요. 예. 저도 검사 출신이고